네, 이제 2차 시 들어갑시다. 2차 시는 학습 활동부터 먼저 볼게요. 학습 활동에서 자, 먼저 윤직원 영감이 아들과 그리고 큰 손자, 작은 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볼게요. 아들 윤주사는 일단은 노름으로 돈을 많이 날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너무 낭비했고 아들로서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돈 필요할 때만 오는 거지, 돈 달라고 오는 거지 하면서 굉장한 적대감이 있어요. 쓸모없는 자식으로 생각해서 못마땅해 여기고 윤주사에 대해서는 아주 기대가 1도 없습니다. 그나마 기대하는 사람이 큰손자 종수인데요. 자, 종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군석이로라도 어떻게든 밀어 넣었단 말이야, 얘를. 그래서 그나마 얘가 나중에 군수가 되면 이 권력으로 나의 재산을 지켜주리라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동생에 비해서는 일단 돈을 허투루 써. 그리고 종수도 역시나 그 처첩을 두고 있고 돈을 이렇게 마구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미워하겠지.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고 여기고 믿업지 않아요.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손자 종학이 유일한 기대야. 이 작품에서 작가 또한 유일하게 희망적인 인물로 보고 있는 존재예요, 사실. 그런데 윤직원 영감에게는 일단 전보 수령 전과 전보 수령 후가 무척 다릅니다. 이 전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작품에서 완전 반전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전보니까요. 집안을 일으킬 인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가 온갖 기대를 다 가지고 있다가 전보를 받은 뒤에는 일단 어마어마하게 저주하죠. 일단 이 윤직원이 보고 있는 일제치하는 태평천하인데 거기에 사회주의는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이라고, 불황당패들만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참여해서 집안을 망하게 한 몹쓸 인간이라고 저주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치숙이라는 작품에서도 이렇게 치숙 이 아저씨거든요. 어리석은 이 아저씨라는 그 존재가 사회주의에 참여를 해. 자, 이 태평천하 작품이나 치숙에서 볼 때 이 채만식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독립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굉장히 논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 그 김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다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사회주의자들은 그러나 나중에 독립이 되더라도 이 나라가 이렇게 빈부 차이가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이런 사회가 된다면은 독립이 되더라도 소용이 있겠는가. 일단 하면서 이 당시에 일본과 한국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물론 사회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하지만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모든 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거야. 이 사회주의자나 이 민족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테러리즘으로 주로 굉장히 총칼을 들었던 의병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독립운동가로서 위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무조건 경시청에 피검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윤직원 영감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거의 소제목의 기능은 무엇인가? 선생님 교과서에서 설명 다 해주긴 했어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은 오랑캐라는 어떤 그 예언, 이 예언이 소제목으로 딱 등장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이미 다 암시를 해주는 거지. 아, 그가 믿고 있었던 바로 이 종아기가 오랑캐다. 오랑캐, 즉 호해의 존재다. 결국에는 얘가 오랑캐 대신에 진나라를 망하게 한 호해가 결국에 종아기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것을 전부 다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윤직원 영감의 성격과 현실 인식을 정리해 볼게요. 성격은 나만 빼고 세상 다 망해라 라고 말했던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그 인간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일단 이기적으로 이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일제 식민치하는 나의 재산을 보호해줘. 그러니까 태평성대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이 왜곡된 현실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인물을 형상화한 의도가 무엇일까? 작가의 의도는 뭘까? 당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민족 형실에 무관심하고 개인의 안락만을 추구했던 일들을
작가는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한다면요. 이 식민치하에서 그렇다면 바람직한 가치관과 어떻게 이 현실에 대응했어야 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 때까지 나아가려고 했던 거겠죠. 자, 이런 인물을 형상화했던 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 일단 이게 중요해. 사실은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에서 그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반어적으로 의도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반어법, 이렇게 오히려 윤직원의 영감을 이렇게 찬양하듯이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고요. 편집자적인 논평은 두 군데에서 선생님이 이미 찾아줬죠. 뭐 이러겠습니다, 이러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딱 등장을 해서 윤직원 영감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차라리 그가 더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편집자적인 논평이었습니다. 그 다음 방언이 무척 많이 나오죠. 윤직원 영감이 전라도 방언을 그대로 일단 써요. 뭐 핀지해서, 편지를 핀지했다고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걸, 이렇게 징역 대신에 진역, 편지 대신에 핀지, 이런 것들이 방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속어죠, 이런 것들. 네, 비속어가 무척 많이 나와요. 언제? 그 종아기가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그 욕할 때 너무 많이 나오죠. 비속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서술자 태도였고요.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이 알고 있는 판소리 대목 중에서 떠오르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어요. 태평천하가요, 판소리 어투를 쓰고 있다는 거, 경어체를 구사하기도 하고 마치 독자들한테 일러 바치듯이 말한다는 건 결국에 판소리 창자 같은 말투로 독자와의 거리를 완전히 좁혀서 서술자와 독자가 같은 편이 돼서 같이 조롱하는 효과예요. 인물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 그러면 판소리 창자의 말투, 이제 두 군데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심청가에서 보면 뺑덕이네의 그 일단 외모나 약행을 막 묘사하는 대목이 나와요. 일단 재밌으려고 넣은 거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욕심사나운 아낙네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일단 품행이 바르지 못한 아낙네에 대한 그 비판들이 막 등장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거를 이제 풍자하고 있죠. 그리고 흥보가에서는 놀부, 놀부, 일단은 빌런이죠. 놀부의 심술궂은 행동을 나열하는 그런 대목들에서 이렇게 판소리 창자로서의 말투를 이용해서 이런 풍자, 그런데 그냥 풍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재밌게 해학, 풍자와 해학이 이 작품 속에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거를 채만식은 살려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또 하나 읽어볼 거예요. 이 다음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이문구라는 소설가의 작품인데요. 이 두 작품을 태평천하와 한번 비교하면서 이 두 작품이 한국 문학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의 공통점을 찾아볼 건데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풍자와 해학이라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했다. 자, 태평천하는 1930년대 작품이죠. 이 이문구의 이거는 오늘이 보고 있는 이 우리 동네라는 작품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동네 황씨 한 인물씩 골라가지고 이제 작품에서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사람은 1970년대 농촌 사회를 일단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970년대에 농촌을 주로 배경으로 하면서 도시와 산업화의 추진으로 해서 농민들이 겪는 소외와 갈등을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방법으로 소설화했다. 1930년대에 채만식이 있다면 1970년대에는 이문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채만식은 일제시대에 당시에 그 친일적인 행동을 했던,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실인식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이문구는 1970년대에 이제 농촌에서도 정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동체를 깨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조롱하고 놀리는 풍자와 해학으로 이 작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이 작품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태평천하와 비슷하게 이렇게 작품에서의 풍자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황선주라는 사람이 이제 인물입니다.
황선주라는 사람이 이 우리 동네 황씨라는 이 소재 저기 작품 안에서는요 연작 소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 황씨를 이 부분에서 황선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 느티울이 이 마을 동네 이름이에요. 느티울에서는 버림치로 치부하여 버렸다는 거야.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이 인간이 정말 못됐어. 진작 젖혀둔 인간이라고 돼 있어. 젖혀준 인간. 이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인간성으로는 완전히 포기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성으로는 정말 너무 최악의 인간인 거야. 인간성 때문에 포기한 인간? 너무 인간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사리사욕에 밝아 이제에 밝고 돈풍이나 만지기로는 면내에서도 엄지손가락이 꼽힌다는 작자였다. 결국에는 돈의 사리사욕에 굉장히 밝은 인간이고요. 돈 버는 데에는 아주 빠른 인간이죠. 그는 내놓고 불려가는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으리라고 했지만 이 고리대금업에서도 일단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억대를 웃도는 농토로 하여 지주로도 으뜸이었다. 자, 억대로 지주였던 거야. 농촌 사회에서 이만한 부자가 없는 거지. 그는 느티울 사람에게도 크든 적든 노상 5부이자를 놓았고 5부이자라는 건 굉장히 큰 이자잖아요.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고리대금업자. 이거 좀 써줘야 되겠네요. 네, 고리대금업자 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황선주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도 눈밖에 난 사람은 아무리 목타는 소리를 해도 빡빡하게 굴었다. 아무리 좀 돈 좀 빌려줘요 안 돼. 굉장히 인색한 거죠. 저 사람은 돈 못 갚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색하게 굴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인데. 자, 농촌 마을이면 정말 가족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황선주라는 인간은 자기 개인 사역밖에는 모르는 인간이다 라는 거죠. 대개 고리대금업자가 믿음성 한 가지로 돈을 놓기로는 농사꾼만한 상대가 없을 거였다. 땅이 있음으로서였다. 그것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이가 바로 황이었다. 황이 고리대금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꾼들을 통해서 일단 고리대금업을 놓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인간인 거죠.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기를 예사로 헐뜯으면서 술이 들어가면 을에 싫은 소리를 하던 이장이 너무 황을 미워해. 새마을 지도자 최정식, 고명근, 홍사철 이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고대 곧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할 위인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인색하게 굴었죠. 절대 돈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일단 못된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못된 인간의 이렇게 이야기들을 쫙 읊으면서 이 사람을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더 놀리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중략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에서는 이 중략 부분의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중략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안양하고 시흥 지역에서 안양이랑 두 지역에서 수재민이 등장해요. 수재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지. 이 느티올 마을에서. 그래서 의연금, 수재민들을 도와주려는 의연금을 각각 모으자, 약출하자라는 어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회의에 이 사람이 참석을 해요. 황이.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 회의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였어요.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그 회의를. 자, 그런데 그 마을 회의 결과로 이제 각자 돈과 그 다음에 구호품을 이만큼을 내자라고 하고 다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이장 어른이랑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있는데요.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김이라고 나왔어요. 밑에도 잠깐 나오거든요. 여기 김 나오거든. 자, 이 김이라는 인물은 김씨겠지. 그 김씨가 절로 좀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리어카를 들고 그 구호품들을 쭉 나르는 걸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 창근어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창근어매는 어머니의 회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구충서 아내가 있어요. 구충서 안 이렇게 등장하는데 구충서 아내 두 사람이서 같이 부녀회 회장, 어머니회 회장 이 두 사람이 같이 구호품들을 집집마다 받아가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 김은 이제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황신의 집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안 나와. 창근어매랑 구충사 아내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가 봤더니 황이 뭔가 구호품으로 너무 현란한 걸 내놨어. 자, 이 춘자 아버지가 누구다? 춘자 아버지가 누구다? 네, 바로 황입니다. 같은 지금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이 바로 황씨, 우리 동네 황씨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졌는가? 이 구호품을 받으려고 온 거죠. 춘자 아버지도 우리가 시방 춘자 아버지 입던 빤스를 얻으러 왔단 말이요. 야, 구호품으로 뭐 내놓은 거야? 지금 입던 빤스를 내놓은 거지. 자, 이게 얼마나 웃겨, 그치? 일단 풍자와 해학이 이완에 지금 다 들어갈 수 있겠지요. 자, 이 사람의 가장 자린고비 같은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너무 창피하지, 어떤 의미에선. 히치히치하고 날금날금한 흠 빤스 장수가 보면 불쌍해서 하나 그저주게 생긴 걸레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입던 빤스니까요. 그거 얻으러 내가 얘가장 펄렁거리고 왔대요? 세상에 뭔 하면서 지금 너무 성질이 난 거야. 이재민 구호 물품이랍시고 황이 입던 팬티를 내놓은 모양이었다. 이 김이 지금 얘기하는 거지. 김은 구경만 하고 있지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의 집 안에 들어가서 지금 김은 밖에 있었거든. 사내 여편네가 남남끼리 하필 팬티를 놓고 각이야 거기야 서로 얘기하고 있는 옆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옆들이 하잠도 아닌 듯하여 옆에서 좀 얘기를 거들기도 좀 그래서 붙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기를 어렵고 지금 밖에서 이야기만 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김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으로 작가가 설정을 했습니다. 황이 말했다. 챙근엄니가 그 어머니 회장으로 선생님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어머니 회장 창근엄마하고 부녀회 회장 구충수 아내가 두 명이서 이제 이거를 듣고 있는 거니까요. 챙근엄니는 말을 귀로 안 듣고 입으로 들여? 응? 수재민이라고 호껏만 입으라는 법이 어딨어? 자기 이렇게 얇은 옷들 호껏이라는 게 수재민이라고 호껏만 입는 것이 어딨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끈이라도 끓이라고 추렴해준 추렴이라는 거는 좀 단어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추렴이라는 거니까 돈을 모아준 뭐 이런 겁니다. 그 돈을 모아서 걷어준 돈을 모아 걷어준 양식을 팔아가지고 빤스 버텀 사입어야 쓰겄수? 이게 뭔 소리야? 수재민들이 자, 한 끈이라도 끓이라고 추렴해준 양석. 즉, 이 어떻게든 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수재민들한테 주고 있잖아. 그걸 팔아가지고 빤스 버텀 사입어야 쓰겠수? 아, 그 사람들이 빤스 사입을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나도 생각이 있어 내놓은 건데 뎁세 나를 트집할류? 예, 오히려 나를 트집할 거요? 말에 도장 없다고 함부로 입방아 찢지 마요. 말투 참 재밌다. 이거 왜 이게 왜 헝거요? 남대문표는 3년을 입어도 세물레만 납디다유. 이게 남대문에서 샀다 이거지. 남대문 시장에서. 남대문표는 3년 입어도 세물레만 난대. 너무 좋대. 공연이 남새스럽게 실이 이게 남새스럽다 이런 표현 쓰잖아. 너무 새스럽게 실이 남들 보기 흉하게 이유 삼지 말고 얼른 딴 데나 가보유. 이 말을 못해. 이게 바로 이거죠. 입이 모자라 말밑을 못 대는지 참 잠잠했으나 입이 모자라 입이 모자라서 말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냥 두면 나중에 별 못할 소리가 없을 것 같았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해. 하여간 당혹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쵸? 김이 말했다. 아따나 챙근엄니 너 이지가 노쇼. 애초 자 여기 말투 굉장히 재밌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는 어떤 표현이다. 미안해. 저기연 사람하고 저기했어야 말이지. 야중에 저기연수가 있은 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저기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에 다 알아듣죠?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는 식인데 야 그렇게 자린고비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섞어봤자 소용이 없다. 나중에 다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나오시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하니까 참 거시기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써요. 예, 이 배경은 충청도긴 한데 상당히 비슷해서 그 선생님 얘기를 그냥 슬쩍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일품 메고 해놈이 허교슈. 이제 해가 넘어가겠다.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말을 계제 삼아, 이거 계기 삼아서, 그 말을 계기 삼아서 창근 엄마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자, 창근 엄마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남대문이고 앞대문이고 간에, 야, 지금 남대문표고 앞대문표고 간에 이게 지금 언어 유희죠. 이렇게 남대문이나 앞대문이나 이렇게 남대문표라는 그 황씨 아저씨의 말을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낸 거예요. 자, 수재민 고쟁이 걱정하는 사람은, 고쟁이는 이제 속옷이에요. 수재민 고쟁이를 걱정하는 사람은 팔도강산의 느티울 나무 동네죠. 느티울 동네. 춘자 아버지 뿐일까요? 확실히 우리에게는 꽃동네 새동네요. 참네. 자,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반어적이고요. 자, 이 인물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반어적인 풍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작가가 왜 농촌에서 황씨 같은 인물이 등장을 이렇게 비판하고 풍자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개인주의와 이 이기주의를 이게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참네, 이런 사람이 다 우리 마을에 이제 생겨나네 라고 하면서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태평천하고 잠깐 비교해 보자면 풍자와 해악이라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요. 그 못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희롱하고 놀리면서 얘기하는 것도 공통점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 하나만 더 찾자면 황선주라는 인물에 대해서 풍자할 때 태평천하에서도 그렇고 이 우리 동네라는 이 우리 동네 황씨라는 이 작품에서도 그렇고 이 두 작품에서는 방언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 그치? 방언. 그치? 방언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또 그 비속어들도 좀 등장하고요. 지난 방언 전달이 되었었다. 이렇게 방언을 전달하고 있는, 이거는 이 작품의 해악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어떤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태평천하에서나 또는 이 소설에서 둘 다 이제 해악적인 요소로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소설을 비교하는 거하고 함께 해서 다음 시간에 학습지 뒷부분에서 한번 더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풍자 소설들 최만식의 치수가고 우리 이문구의 우리 동네 왕실을 한번 더 배울 거거든요. 간단하게 배우면서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학습지를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학습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지, 태평천하 학습지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작가 소개. 이 작품은 특별히 작가 중요해요. 자, 작가에 대한 평가 한번 보세요. 한국 풍자 문학의 길을 열다. 자, 채만식 문학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현실에 대한 바로 풍자, 그리고 한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1920년대 초기작부터 해방 이후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작품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일관되고 있다. 이 치열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풍자 작품을 썼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시는 어떤 시대다? 일제강점기가 직접 비판이 불가능한 시대였잖아. 그런 시대에서 채만식은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기를 통해서 당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풍자를 채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풍자라는 것은 사실 시대적으로 직접 비판이 불가능할 때 더더욱 많이 일어납니다. 자, 작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작품은 중편에 해당합니다. 장편까지는 아니고요. 중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었죠. 사회 소설이고, 그리고 풍자 작품이니까 풍자 소설이면서, 그리고 5대에 걸친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가족의 역사가 보였던 가족사 소설입니다. 자, 성격은 일단 풍자적이고요. 자, 풍자적이란 말하고 비판적이란 말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같이 쓸 수 있어요. 작가가 비판을 하면 돌려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풍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시간적 배경으로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공간적으로는 여기가 서울이에요. 윤직원 집안이 있었던 곳은 서울입니다.
자, 한 평민 출신의 대지주 집안이다. 일제강점기에 한 지주 집안의 세대 간의 갈등이 일단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족이 붕괴되는 내용을 삼고 있어요. 자, 특징을 볼게요. 부정적인 인물, 즉 윤직원을 내세워서 반어와 희화를 통해서 풍자하고 있어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 두 가지 기법을 통해서 풍자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서술자가 어떤 말투로 구사합니까? 판소리 말투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뭐뭐 했습니다요 하면서 경어체 사용하고 있죠. 경어체를 구사하는 서술자를 설정해서 인물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고요. 자, 뭐하고 비슷한 문체였다? 판소리 사설. 판소리의 광대처럼 얘기했다는 거죠. 판소리 사설과 비슷한 문체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작가 개입이 두드러지고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과장, 반어, 희화화를 통해서 대상을 풍자하고 독자가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죠.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성 등장합니다. 자, 구성 봐주시고요. 교과서에서는 절정 결말만 나오는데 선생님이 발단전개 위기 이야기 다 일단 해줬어요. 자, 주요 등장인물 같이 볼게요. 윤직원 영감 이 인물은요. 우리 이 사람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많이 헷갈렸죠. 이 아들이고 손주고 두 손주고 첫째 손주 둘째 손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빈칸에 말을 넣어 봅시다. 자, 그 당시 일제치하의 상황을 뭐라고 여겼다고 했지? 작품의 제목입니다. 태평천하로 여겼다라고 했죠. 태평천하로 여길 만큼 역사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없는 인간이고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속물적인 인간이었어요. 속물적인 인물이다. 자, 창식이가 윤직원의 아들이었죠. 아들이고, 자, 이 사람 어떤 사람? 교육은 받았어. 그래서 막 그런 척해. 근데 사회 현실에 적응 못하고 향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윤직원의 큰손주는 어떤 인물이었지? 무능력하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기대치가 없는 인물이 기대가 되지 않는 인물이었어. 윤직원의 작은 손주. 자, 작은 손주는 윤직원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았어.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인물로 윤직원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존재로 등장하죠. 자, 망진자는 호연이라는 소제목의 기능 한 번만 마무리해 볼까요? 누구지? 이 호의 존재 대신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바로 손자 윤종학이죠. 자, 우리가 학습지가 이게 이 면만 두 번 반복되어 있잖아. 그치? 선생님은 이거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학교 나오면은 이 뒷부분까지 다시 다 프린트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생각이에요. 그거하고 함께 풍자문학 다른 것들 비교하면서 뒷면은 또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어요.